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016년 13번째 어머니 기도에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님이신 김찬호 교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다스리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거의 매일 외부 강연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저의 일상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기다려졌고 설레었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매우 일찍 도착했다는 거죠. 9시 20분인가? 실제로는 여기 9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좀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만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고, 또 하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지난 일요일 날 쇼핑해서 오늘을 위해 사실 샀습니다. 진짜로요. 바지까지. 이게 다 이게 오늘 사실 월요일 화요일 다 외부 강의 있었거든요. 안 입고 오늘 딱 처음입니다. 새술의 새 부대를 담는 그 마음으로. 예전에 그 비디오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틀면 공익 광고로 떴던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호환, 마마 이런 게 우리를, 호환이 뭐죠? 호랑이가 물어가는 거, 호랑이가 일으키는 환란, 그런 겁니다. 마마는 뭐예요? 천연두입니다. 왜 마마라고 했을까요? 상간 마마 할 때 마마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옛날에는 감염병, 이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다 무슨 메르스니 이런 거 돌지만 그때는 다반사였죠.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20세기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1차 대전 때 군인들이 죽은 게 감염으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총 맞아 죽은 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사할 때 뭐 먹죠, 우리? 정로환이라는 거 아시죠? 정로환. 정로환은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바를 정자에 이슬로자의 환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일본에서 나올 때 정복할 정자입니다. 왜 하필 정복할 정자냐? 러일 전쟁 때 일본에서는 러일을 로우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하도 설사병으로 죽어가니까 러시아를 이기려면 설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복할 정자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를 정자로 바뀐 거죠. 그 정도로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좀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콜레라 한번 돌면 마을이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늘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동물들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생존의 기제입니다.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약에 없으면 높은 데 떨어져도 이 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조증에 올라갈 때 막 높은 데 뛰어내리고 싶대요. 겁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우울증약 잘못 먹으면, 조울증 환자는 우울증약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가 버리면 막 아무데나 막 뛰어들고 한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큰일 나죠. 두려움은 모든 동물에게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요새 곡성이라는 영화가 또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어릴 때 귀신 얘기 많이 하셨죠? 요새는 아이들 귀신 얘기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공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뭐 다락도 있고 으슥한 뒷관도 있고 이래야지 귀신 얘기가 먹히는데, 달걀 귀신 뭐 많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자연, 전염병이나 동물이나 귀신 못지않게 무서운 게 사람이죠. 여러분이 무서운 대상, 무서워하는 대상을 보면 대부분 사람입니다. 크게는 전쟁, 테러, 뭐 우리 소식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밤길이 무서운 여성들이 많아지는 세상이고요. 근데 군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수많은 폭력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우리의 큰 어려움이고, 또 생존 경쟁, 이것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전에 제가
정류장에서 우연히 어떤 광고를 봤는데 멀리서 보이니까 큰 글씨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 옆에 누워 자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기에 저 무슨 침구나 수면제나 뭐 이렇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가서 봤더니요, 웬걸 보험회사 광고예요. 노후에 당신 얼마나 불안한데 잠이 오냐 이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광고를 보면 상당히 많이 겁을 줍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들이 자극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오는 두려움은 금방 의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리를 둬야지 자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안의 두려움이 만만치 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 안에서.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책 제목 하나 그냥 써볼게요.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다른 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약간, 자, fear는 두려움이고요. insignificance는, significant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고요. in이 붙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별 볼 일 없다, 시시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현대인들은 자기가 시시한 존재로 여겨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루에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느끼나요? 가끔입니다. 어쩌다 병이 걸렸나 이게 의심될 때,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볼 때, 큰 사고가 있을 때, 그럴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항상 겪는 거지만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그거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뭐 미래에 막연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상에서 두려운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죠. 인간을 가장 크게 파괴하는 게 바로 이런 모멸감을 주고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 성경에서도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이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 자체를 거절한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며칠 전에 뭐 뉴스로 보신 분 아시겠지만 끔찍한 일이 어떤 집에서 일어났죠. 아버지가 식용유를 끓여서 아들한테 퍼부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볐다고요. 반말로 대들었다고. 아들이 자는데 물도 아니고 식용유를 끓여서 그냥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 인터뷰를 우연히 봤는데 자기 모멸감 느꼈다고 이렇게. 그 모멸감에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 말하기 좀 그런데요. 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회 모멸감을 불러일으킨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기억이 있는지요. 지금 아이들은 특히 SNS 같은 걸 통해서 더 왕따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 욕구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응 지읒 세대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냐면 인증, 인정, 그 두 개 합쳐서 말해요. SNS 인증샷 올린다고 하죠.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연출하고 전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웬만큼 잘나서는 잘났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비교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교의 기준이 높아지냐? 이런 정보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많아지면요, 점점 기준이 높아져요. 웬만큼 이뻐서 이쁜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뻐졌거든요. 제가 보기 여성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돌이켜보면 어떻게 저 얼굴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나 싶은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이쁜 분들이, 학생들, 대학생들 제가 만나보면, 아니 살 안 쪘는데 자기 살쪘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서 학교 빠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살 안 쪘는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쫙쫙 빠진 여성들, 건강한 것도 아닌데도요,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자기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면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피겨 스케이터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거든요.
너도 트리플 악셀 할 줄 아니? 그런데 우리 언제 트리플 악셀 알기나 했습니까? 근데 김연아 하는 걸 몇 번 반복 재생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눈에 익어갖고 처음엔 감동하다가 나중엔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다마오 하는 걸 봐도 이게 왠지 뭐 둔탁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아사다마오도 세계 최고거든요. 천부적인 재능의 소유자고 어떻게 보면 신이 내려보낸 그런 스케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김연아는 하나가 다르다고 합니다. 신이 직접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케이터의 몸을 입고 이제 왔다 이런 건데 하필 이제 아사다마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동갑내기다 보니까 자기가 2인자로만 머물게 된 거죠. 김연아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동네에서 썰매 제일 잘 타는 소녀 뭐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나봐야 말에 제일 잘난 건데 지금은 그 당시엔 마을 넘어서 잘난 사람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 보기도 어려웠어요. 매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은 돈 제일 많은 사람, 뭐 능력이 출중한 사람 너무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든 옆 사람을 보든 자기 자녀를 보든 부모를 보든 그냥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인터넷 많이 접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SNS 많이 할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올라오는 사진들이 전부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 잃어버리고 헤매놓고도 풍경 사진만 올려요. 그거 다 지우고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그 음식 사진만 올려요. 헤어졌다는 얘기 빼먹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자기만 꾸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좀 영상 이런 것에 좀 최소화하시고 실제 만남, 경험 이런 걸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아이들은 두려움이 참 많다고 저는 봅니다. 대학생들을 보면 쫄아 있어요. 겁이 많아요. 질문을 안 해요. 기껏 질문한다는 게 와서 뭐 이번에 결석회 언제 내요? 뭐 이런 거. 도대체 전 학생들한테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거의 없어요 요새는. 하더라도 손 들고는 또 안 해.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요. 그 질문 좀 같이 공유하면 어때 하면서 그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 다른 친구가 이거 어떻게 볼까?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글로벌 시대 엘리트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혹시 거기에 부모들이 한몫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어릴 때 아이 키우면서 우리나라의 그 양육 문화 가운데 하나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공포감을 줘요. 지금도 가끔 봅니다. 전철에서 아기가 막 자요. 내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 그러죠 엄마들이? 아기가 막 자고 못 일어나. 뭐라 그래 엄마들이? 너 두고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두고 내리든가 그러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이 자꾸 허언이 됩니다. 예. 확실히 두고 내릴 바야 그렇게 하든가 아니 멀리 숨어 있든가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거 공갈 협박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엄마는 요새는 많지 않은데 가끔 보면 제가 옆에 남자로서 이렇게 있으면 막 애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아저씨 이놈 해주세요 그런다. 갑자기 제 책 보고 있는데 제일 황당해요 그거. 아니 좀 양해를 구하고 아저씨 좀 이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좀 뭐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아저씨 이놈 해주면 얼마나 제가 놀래요. 그리고 제가 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걔한테. 이런 것도 전 작은 거지만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어리니까 아이들은. 왜 낯선 아저씨는 다 무서운 존재로만 만들고. 또 애가 좀 크면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학원 간다고 하고 게임방 다녀왔어. 내가 알아 그걸 엄마가. 애가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묻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놓고 거짓말을 속아주든가 그러면 나 학원 갔다 왔어라고 하면 그냥 믿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너 거짓말 마. 엄마가 다 알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신뢰가 다 깨지는 겁니다. 엄마는 알고도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왜곡하는 거다. 좀 물어볼 땐 정말 순수하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떠보는 게 되거나 협박하거나 질문은 질문으로 해야 돼요. 화법에서
예를 들어서 내 말 안 들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들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어른끼리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이거 서류라고 했어? 그러면 예, 서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그 얘기가 안 되죠. 이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고 싶어요. 말을 할 때는. 왜냐면 그래야 내 속이 편하니까. 애가 뭐 학교 가서 이것저것 막 내던지고 있다. 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거 치워 네가. 이거 훨씬 더 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질문의 형태를 취하는데 사실은 속을 긁어놓고 윽박지르고 공포감을 줍니다. 애가 막 뛸 때도 막 너 거봐 뛰다가 넘어지면 거봐 다친다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아까 저기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요새 군대 가면 중대장들이 전부 다 부모님들하고 카톡방 열어갖고 그때 막 거의 매일 올려요 사진을.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가 어린애입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좀 실패도 겪고 가끔 다쳐도 보고 그래야죠. 놀이터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놀이터는 약간 위험해야 됩니다. 이 놀이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애들이 불장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죠. 그러니까 아사라아사라 다 미리미리 다 지켜주니까 정작 나중에 가서 큰 실패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겁니다. 작은 실패를 즐거워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새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AQ라고도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 지수.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역경에 부딪혀서 자기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 나오고 번듯한 직장 다니는데 지금 그런 상담의 사례들이 많아요. 30 넘어갔고 엄마가 찾아오는데 우리 아들, 딸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건 무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안 나오지만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 듣습니다. 20대까지는 잘 나갔어요. 어디 가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30대 들어가서 집안에 우환이 됩니다.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막 잠적을 하고 부부 갈등 해결 못해갖고 막 이혼 한 해만 난리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갈등에 접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엄마가 다 선택해줬으니까. 앞길을 다 열어줬으니까. 스스로 뚫고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는 너무나 두려운 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교육체제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앞자리에 안 앉으시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러거든요. 왜 안 앉으시죠? 왜 그럴까요? 질문할까봐. 그죠? 그러니까 교사와의 만남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찍힐까봐, 성적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책을 안 읽어갖고 어떤 애 확 지적하면서 야 임마 삼국유선 누가 썼어? 그러니까 얘가 바짝 졸아갖고 하는 말이 제가 안 썼는데요 그러더래요. 기가 막혀서 너랑 대화가 안 된다. 어머니 오시라고 그래. 어머니랑 면담을 합니다. 좀 가정교육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왜요? 아이가 삼국유선 누가 썼냐니까 자기가 안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더 놀라시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선생님 걔가 혼날까봐 거짓말하지 막 걔가 썼을 거예요. 이렇게. 예, 이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불안을 조장하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경쟁 체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어머니들 모이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엄마들이 학교 아이들 보내고 나서 모여서 나눈 대화 이거 없어져야 돼요. 대부분 사교육 정보를 공유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때 뭐 뺑뺑이 하루 종일 도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애는 다 하는데 태권도만 안 하고 있어. 저 집 보니까 어떤 집 어디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수영해야 되게 해서 이게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서로 지지해주고 뭐 좀 조언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과 만남에서도 나의 두려움이 커진다. 동창회 다녀오면 왠지 기분이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멀리 해야 돼. 친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친해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친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관계가 많아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뒷담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뒷담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리를 못 떠요.
자기 얘기 나오고 지금 웃는 분들이 자기 얘기일 거야 아마. 예, 굉장히 친한 것 같아. 근데 절대 신뢰 안 해. 친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 저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전혀. 처음 보지만 우리는 신뢰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남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근처에는 자기 자신의 두려운 게 있는데 그 두려움은 뭡니까? 어떤 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고 공무원이 되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 그 압축 성장, 고도 성장기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반이었죠. 근데 지금은 공부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것에 결핍되어서 엉뚱한 그 일에 그르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여쭐게요.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좋겠어요? 공부만 못하는 게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토론해 보세요. 공부만 잘하는 거, 공부만 못하는 어느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둘 다 잘하는 거고요. 제일 못하는 건 둘 다 못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자 남편이 돈만 잘 버는 게 좋겠어요? 돈만 못 버는 게 좋겠어요? 너무 가혹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부만 잘하면요 건강도 없어요. 대인관계도 못해요. 전혀 무슨 아까 얘기한 실패에 무릅쓴 용기도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공부만 못하면요 수완이 좋아. 대인관계 원만해. 장사를 해도 사람들 정말 끌어들이고 아이디어 팍팍 돌아가. 공부 못해도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일부러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하면 공부만 못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막 다그칠 때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막 간다고요. 그 증거로 고3에서 체육 수업 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난리쳐요. 지금 공부시켜야 된다고. 근데 여러 경우에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1교시에 수업 빼먹고 체육을 하면 성적이 다 올라가 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녀의 뇌가 이 20%의 산소를 여기서 쓰거든요. 체중으로는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피가 잘 돌고 기운이 원활해야지 공부도 잘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옛날에 몹쓸 말이 사당 오락이라는 거예요. 4시간 자면 붓고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애들을 잠 안 재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공부만 잘하는 게 뭔가 승부가 나는 것 같지만 저는 28년 동안 대학생들을 쭉 봐왔습니다. 28세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해와서 강의력이 길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저보다 나이 차 얼마 안 되는 졸업생들 다 보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뭐 인류대 나왔다 이게 얼마나 허당인가 하는 거를 참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인류대 나오는 게 좋죠. 당연히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갈수록 인류대 가느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핍해요. 특히 인류대 가면 더 자기 존재감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제가 성공회대하고 연세대하고 강의하는데 연세대학교 아이들이 더 주눅드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에는 아닙니다. 뭐 연세 잠바 입고 막 그래요. 성공회대 잠바는 안 입어 애들. 근데 왜 연대 안에서는 주눅이 드냐? 그 안에는 잘난 애들이 정말 많아. 잘난 건 3가지예요. 예쁘고 영어 네이티브, 집안에 돈 좀 있고. 이 3가지가 돼야지 기가 안 죽더라고요. 영어는 되는데 좀 못생겼다든지 얼굴이 예쁜데 집안에 돈이 없다든지 뭐 하나 없으면 이것 때문에 이 3가지가 된 애가 몇 명 있어요 진짜. 영어 거의 완벽하고 연예인 뺨치는 외모, 집안에 아버지 든든하고 그런 애 한 명 있으면 주변에 100명이 그냥 걔 때문에 기가 죽어요. 근데 성공회대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제가 성공회대 뭐 이렇게 제가 제 학교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로 가면 자기가 그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괜히 늘 칭찬만 받던 애들이라 늘 1등으로 달려온 애들이 더 취약해요. 거기서 1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빌빌거리면 좀 못한 대학 나오면 그러려니 합니다. 주변에서도. 근데 인류대 나오면 제가 연대까지 나와서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이 눈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낮은 직종 구하도 못 구해요. 중소기업 절대 안 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요리사도 되고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친구들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비교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자기 내면의 많은 두려움들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꿈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질문이에요. 공부 잘하니? 꿈이 뭐니? 근데 어떤 시인이 장석주 시인이 호주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잠깐 다니면서 쓴 글을 보니까 거기서 독특한 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오늘 재밌었니라는 거예요. 즐거웠니? 우리 얼마나 그런 질문 던져봤어요. 학교 다녀 오늘 재밌는 일 있으면 얘기해줘. 그럼 대화가 신나거든요. 그 질문을 할 때 꼭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만 질문을 해.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봤니? 이거 애가 대답하고 싶겠어요? 여기서 무슨 뭐 소통과 공감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바꾸세요.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봤니?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시험 잘 봤니 대신 네? 수고했어. 그것도 평가예요. 아직 공감으로 들어가세요. 아예 막 애가 어떨까요? 지금 지쳐 있잖아요. 힘들었지. 힘들었지 이 한마디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시험 잘 보고 못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뭘 그 미리 알아야 돼 그렇게? 이 순간이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중요한 그 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소금, 황금, 지금. 소금, 황금, 지금. 어떤 남편이 참 재밌다 싶어서 아내한테 이걸 보냈어요. 아내가 답을 했는데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보냈어요. 남편이 다시 답을 했어요. 방금, 쬐금, 송금 이렇게 보냈어요. 돈 생각하느라고 다 지금을 놓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재밌었니라고 묻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그걸 다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잘 보고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대부분 합니까? 너희 반 수학 100점 몇 명이니? 지금 제 아이가 얘는 지금 자기가 100점 맞은 게 즐거운데 또는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면 국어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기말고사가 중요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답안지 말하고 때리면서 진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안 했어. 과거로 또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시간을 다 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비난, 모욕, 저주. 우리 비난 많이 합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기억해서 여러분 말할 때마다 이게 비난이 아닌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 왜 맨날 그러니? 이것도 비난이에요. 이거 훈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주 내가 뭐 옛날에 이게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엄마가 저희 누나한테 자주 했던 욕이 급살 맞으려나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요새 그런 욕하는 엄마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시던데 요새는 그런 욕은 아니고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다른 애랑 비교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눈빛이 전 저주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읽은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 말라 아까 찬양에도 있습니다. 그게 36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주 가장 명료하게 딱 밝혀주는 것 같아요. 약간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어떤 그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참 두려운 거예요.
남편 집도 편찮고 남편의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사랑 하나만 갖고 하는데 또 너무 늦은 임신이라서 혹시 아기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두려움에 젖어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제 보내준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옛날엔 전보로 많이 보냈잖아요. 전보라는 게 하시죠. 전보 하나는. 근데 전보가 많을수록 글자가 많으면 이게 돈이 더 드니까 간단하게 요일 4장 18절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이 그 실수해서 일자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요 4장 18절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래갖고 참극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 얼핏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말씀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요한복음으로 찍힐까? 그걸로 본문 나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강의를 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수용이죠. 무조건적인 수용. 아까 얘기한 아이가 왔을 때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뭘까요? 엄마 학교의 서영숙 선생님이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환대하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뭐 찔리고 저도 돌이켜 보면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시행착오가 있는 거지요. 오늘부터라도 눈빛을 바꿔보세요. 아이가 또 가족이 집에 올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몸짓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만 돌지 마시고 몸이 돌아가야 돼요. 진짜 기쁘면, 반가우면 저절로.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도 몸을 먼저 그렇게 돌리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자꾸 하면 감사함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 마음을 만드는 것처럼 몸도 사람의 마음을 또 만들어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끌어안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자유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믿지 못한다. 이 세상에 지금 점점 이 알파고 등등의 기세로 인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파고가 어마어마한 그런 컴퓨터예요. 우린 이세돌이 한 번 이겼다, 한 번밖에 못 이겼는데 한 번 이긴 것도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알파고가 그동안 몇십만 개의 기보, 고수들의 바둑을 다 학습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알파고는 얼마든지 복제가 되니까 알파고끼리 대국을 3천만 번 했대요. 그것은 바둑 기사가 하루에 10차례씩 800년을 둔 거랍니다. 당해낼 수 있어요? 하루 800년 동안 하루에 10차례 한 번 두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세돌이 이긴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알파고가 20년 뒤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비서처럼.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의사 찾아갈 필요도 없이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낍니다. 수학자들이 이게 알고리즘 해갖고요,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잘 분석해내요. 자료만 빅데이터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폐암 환자 수십만 개 폐 사진만 갖고 쫙 분석하면요, 의사가 못 보는 걸 찾아내요. 컴퓨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나노 로봇, 눈에 보이지도 않는 로봇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점점 이렇게 우리 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주고, 그래서 오늘 너무 짜게 드셨습니다. 뜰 거예요, 문자로. 빨리 물 드세요. 이런 거 뜰 거예요. 혈압 나오고. 머지 않았습니다. 암세포 그냥 원천봉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몇십 년 지나면 옛날에는 암으로 죽었다며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곳곳에서 불편함은 줄어듭니다. 우리 점점 이 난방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불편함은 줄어드는데 세 가지가 늘어나요. 불안함, 불신, 불만. 불안, 불신, 불만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알파고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이런 점에서 이건 컴퓨터 해결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의 몫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중에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좀만 지나면 다 동시통역 이제 쉽게 되고 하면 그냥 내가 내 말을 하면 쭉쭉 나가고. 전 몇 년 전만 해도 그건 불가능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그걸 선보인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동시통역을. 그럼 동시통역에서 갑자기 일자리 잃고 그런 거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소중해지는 거죠. 불안을 줄여주는 것 컴퓨터가 하지 못합니다. 어느 거는 하겠죠. CCTV라든지 이렇게 등등 아주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부모만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지요. 그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공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살면서 내 마음을 정말 알아두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죠. 제가 어느 교감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저기 저쪽 미아리 쪽에 있는 어느 학교예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직접 어떤 부모 강연에서 제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모임을 끝내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며칠 전에 자기 학교에 5학년짜리 아이가 막 뛰어오더래요. 자기 교감실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반 어떤 아무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나서 막 주변에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애들 막 때리려고 덤벼들고 자기들끼리 감당이 안 되니까 온 겁니다. 교감 선생님이 뛰어가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걔는 옆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집안이 참 어렵고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근데 그 분노가 거의 터진 거로 짐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교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말려야 되잖아요. 일단 상황을 딱 제지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지요. 대부분 저 같아도 이렇게 떼놓고 너 왜 이러니 이렇게 뭐 교감실로 데려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교사하시더라고요. 끌어안았대요. 끌어안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 제지가 되죠. 두 번째 얘를 포용했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포옹하면 뭐예요? 그 다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포옹하고 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포옹하고 나서 뭔가 말을 건네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 포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한테. 몰라요. 이게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야지 이게 시뮬레이션이 됐는데 그분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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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미안하다고 했대요. 근데 뭐가 미안한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그 미안하다의 뜻은 네 나이에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그런 뜻이었다요. 즉각적으로 그냥 나온 거죠. 거기서. 아이는 그 미안하다는 말에 갑자기 쫙 그냥 차분해지면서 다시 말해서 교감 선생님이 연결이 된 거죠. 한순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었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뭔가 교감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으로 아이는 그 분노에서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세요? 고맙다는 말 많이 하세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문자로 하세요. 문자가 더 힘이 셀 수, 말로 하면 왠지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니까 어색할 수 있거든요. 엄마 왜 이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심을 담아서. 근데 고맙다고 할 때 무엇이 고마운지 진짜 고마운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고마워할 만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거리를 줘야 돼요. 집안일 시키고 이럴 때도 그냥 해 그러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지혜로 놓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애가 방을 안 치워 그러면 방 치워 맨날 잔소리하지 마시고 야, 방 좀 치워야 되겠는데 밥 먹고 할래? 밥 먹기 전에 할래? 청소를. 책상부터 할까? 바닥부터 할까? 엄마가 도와줄까? 혼자 할래? 학원 갔다 와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교묘한 게요.
왜 교묘할까요? 청소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한다는 선택은 없죠. 자기가 스스로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해. 또 한 가지 있대. 뭐냐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건 안 돼요. 자, 이 아이들을 칭찬하라 할 때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을 안 하니까 하더라도 이게 단점만 하니까. 즉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애가 시험 보고 왔는데 한 과목은 50점이고 한 과목은 90점이라고 합시다. 어디에 눈이 갑니까, 여러분? 50점이 눈이 가면 안 되는 거죠. 90점이 먼저 눈이 가고 그걸 갖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50점부터 먼저 문제 삼으니까 90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90점 맞았으면 그거 갖고 쭉쭉 그러니까 어쩌다 잘한 걸 칭찬해야 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일 시키려면 제가 매일 아침 오늘 이렇게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물걸레 쫙쫙 하고 왔어요. 집안에 다 자는데 식구들. 이게 지난 1월부터인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걸레질은 힘으로 하잖아요. 보통 청소기로 하니까 아내가 다 했는데 난 시끄럽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아내가 칭찬하더라고요. 뭐냐면 역시 당신 힘이 세서 자기랑 하는 게 다르대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진짜 매일 지금 기다려서 이제는 내 힘을 발휘해야 되니까 싹싹싹싹해요. 진짜 다를 거고요. 온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건 이런 거예요. 기분 좋게 진짜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술 먹고 맨날 들어오는 걸 이렇게 닥달하지 마시고 어쩌다 술 안 먹고 들어오시는 날 그날 왕창 칭찬을 하고 집안을 축제 분위기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다는. 몸도 아픈 거 갖고 자꾸 하는 것보다 건강한 걸 키우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픈 걸 갖고 집중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뭐 다친 거라든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동기, 이 동기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된다. 지금 동기 상실의 위기, 무기력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어느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답니다. 엄마 오늘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선생인데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니? 그랬대요. 어떤 아들이 일요일 날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목사인데 설교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얘기는 아니고요. 이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장점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 노트 쓰잖아요. 감사할 거리. 제가 며칠 전부터 감사 노트는 아니고 자기 전에 감사할 걸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맨날. 이게 왜 감사 노트 쓰라고 했나 이유를 알겠어요. 첫날 하루 종일 해봐야 한 13개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며칠 지나니까 오전에 10개가 넘어버리는 거라. 오늘도 뭐 감사할 게 벌써 한 10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카운트를 하면요, 더 많아지는 거,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점을 아까 50점에 주목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이의 단점, 마음에 안 드는 거 쭉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 칭찬할 만한 거 이런 걸 쭉 적어보세요. 어느 쪽이 긴가. 만약에 단점이 길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단점이 긴, 나의 단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나의 보이지 않고 싶은 약점, 그걸 잘 아는 사람, 그런 것만 잘 꿰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냐고요. 근데 아이가 단점만 있지 않거든요. 잘못만 한 게 아닌데 그런 것만 기억에 남고. 왜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남의 집 애들 단점은 안 보여요. 다 장점만 보이지. 옆집 잠디가 파랗게 보이듯이. 그래 구체적으로 아이의 강점, 잠재력, 가능성 이런 거를 쭉 메모를 해보세요. 그때 하지 않으면 놓쳐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언젠가. 저는 제 딸 지금은 뭐 26살입니다만 그 아이가 중1 때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엄청나게 쇼크였죠. 1년 내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공부가 워낙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쟤도 안타깝지만 뭐 그 다그칠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불러냈어요.
집에서만 안 돼. 이럴 때는 장소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화를 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장소를 바꾸세요. 그게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레스토랑에 가서 주스를 마시면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가 1년 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미덕, 훌륭한 거, 그다음에 걔가 달리기 정말 잘해요. 최고예요. 체육은 항상 최고더라고요. 달리기 잘하는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봤던 것들 기억을 더듬어서 1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성적표에 나오지 않는 거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잊어버렸던 거 아니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넘어간 것들을 제가 다 추려서 1시간 동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 때문에 기죽을까 봐 공부 얘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난 어떤 얘기하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요. 끝나고 일어서면서 가려고 하니까, 잠깐 아빠 왜? 이러니까 내 장점 요약해줘. 그런 질문.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것을 피드백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아이들한테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우라고. 자녀한테 배우는 거 있으세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없으면 교사가 아닙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만 해서 배우는 능력이 다 떨어져 있어요. 교사들에게는 물론이거든요. 아이들로부터도. 여러분이 자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힘든 거 얘기하세요. 애들이 그래야 철듭니다. 의지하세요. 단 부부싸움 한 거, 시어머니와 갈 때 이런 거 빼놓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랑 했는데 속상하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시콜콜 얘기하세요. 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좀 실수했던 거, 난처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그다음에 중1 때였는데, 제 친구가 그때 입시부정으로 입학처장이었는데 그냥 걸려갖고 신세 망친 거죠. 그 순간은 감옥에, 구치소에 갔는데, 구치소 면회를 가야 되는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라.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애투를 앉혀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아빠 친구가 이렇게 됐고 내일 구치소 면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애들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애들이 무슨 말 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지금 두 가지, 아빠가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해주네. 두 번째는 자기들 연령대에서는 접하기 힘든 그런 현실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소설을 읽듯이. 여러분이 이런 얘기까지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 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 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그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집안에 가전제품 산다? 그때도 아이들한테 가격 비교시키고 신나서 할 겁니다. 그런 게 소통의 거리가 되는 거죠. 쇼핑할 때는 가족들이 비교적 친화가 되거든요. 오직 하면 홈플러스라고 하겠어요. 그죠? 패밀리 마트라고 하고, 소비는 가족들을 이렇게 좋게 하는 겁니다. 패밀리가 뭐 약자인 줄 아세요? 패밀리 마트, 패밀리가 중요한 약자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약자가 돼 있는데요. 이래서 아이들한테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요청하세요. 엄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엄마가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게 아이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고, 컨설팅을 구하세요. 상담을 청하세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이렇게도 하세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은 화날 때 그 분노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잘 짚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엄마도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 어따 대고 그런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감정을 내려놓고 엄마도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엄마를 인정해 주는 거야. 엄마도 약하구나. 그런 식의 화법을 좀.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그런 거 전 정말 하지 마세요. 요새처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 아이 좀 잘 됐다고 그거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무심코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 사정을 생각해서, 저는 어떤 분 다 좋은 분들인데 셋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이분은 지금 애가 자폐
판명이 나갔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 위해서 얼마나 잘 크는지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말을 이거 막 신나서 하는 거 자기 좋아서 제가 중간에 난처했던 적이 있어요.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심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세상에 우리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 아이들 사귀지 말라든지 이런 거야말로 가장 교회가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고 그게 악마 아닌가요? 경제적인 거 하나로 아이들을 나눠 놓고 저 아이들은 더럽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죠. 끔찍한 범죄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세상에 대해 두려움 없게 하려면요, 다른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많이 사실 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아이들도 인사를 시키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요새 애들이 가족밖에 없어요. 어른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네 형도 있고 뭐 아저씨도 있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 보니까 새로운 어른을 접하는 방법을 몰라요. 전에 어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앞집에 사는 누가 새로 이사 왔길래 제가 먼저 그 집 딸이더라고요. 먼저 인사했죠. 제 딸 정도 또래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앞집 아저씨가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같이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하고 내려가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느낌이 뭐지 이게? 뭐 누가 인사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겠죠. 우리가 도시가 점점 커지고 새로운 거에 계속 나타나고 하면서도 정말 끼리끼리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좀 인사하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비원들 제가 그런 풍경 몇 번 봤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애한테 막 이게 말을 걸어 이쁘다고. 근데 아줌마는 그 엄마는 막 귀찮다 싫다 싫어하는 표정. 저런 아래 것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 이런 눈치. 같이 좀 이렇게 한마디로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뭐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거 이런 게 모멸감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낮은 사람을 좀 중히 여기는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낮은 자리에 달 텐데 뭐 경비원이라고 뭐 다 제가 노숙인 강의해봤거든요. 노숙인 인문학 6개월 동안. 여러분 노숙인 그러면 다 막 이렇게 막 헤어진 옷 입고 막 술 취했고 그런 분들은 10%도 안 돼요. 실제로는 멀쩡한 분 많아요. 제가 노숙인 해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쫄았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강의할 때 저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안 가봤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하면 저는 가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어요. 파일럿은 아니고 기내이거. 근데 도박에 빠져갖고 완전히 추락해갖고 가족 잃고 거기 온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교양도 풍부하고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또 심지어 실제로 그때 뭐 해도 얘기하니까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이렇게 목사님도 계셨어요.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인류대학 나온 사람은 많아요. 저도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일단 그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저럴 때 저렇게 안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저렇게 돼서 안 돼. 될 수도 있어요. 돼도 괜찮아요. 한번 바닥을 쳐보는 거 큰 공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맞서고 회피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가끔 보세요. 뉴스에는 다 안 좋은 소식일 뿐이야. 세상은 막 망조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나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는 잘 뉴스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너무 집단에 몰려다니지 마시고 또 되게 중독도 그런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좋은 기운, 온전한 사랑, 아까 본문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미국의 교장 선생님은 참 훌륭해요. 교사가 오늘 부부싸움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자기가 대신 수업 들어간대.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만 갖고가 아니라 자기 기운으로 저절로 이렇게 스며드는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번역을 보니까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새 번역이나 영어 번역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아끼지 못하면 자식한테 좋은 말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확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이유가, 소리 지르고 후회하는 이유는 애가 잘못한 만큼 혼내서가 아닙니다. 내가 화난 만큼 화를 냈기 때문에. 화가 어서 나서요. 다른 데서 나온 거고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좀 잠깐 내려놓고 이게 뭐지? 감정에 이름을 붙여요. 그 감정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노인가? 질투인가? 두려움인가? 외로움인가? 모멸감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세요. 툭하면 분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노로만 표출하기 제일 쉽거든요. 습관이 돼요. 그게 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돌본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은 사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이렇게 쳤고 오늘 강의도 처음 강의 청탁 받을 때만 하더라도 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거든요. 지난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지난 회복된 게 지금 한 달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는 제가 말로만 했지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다음에 불면증 이런 걸로 이렇게 시달렸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 아침 약을 잊어버리고 안 먹고 왔는데 괜찮네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자살 같은 거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살 생각을 진짜. 인문학 강의하고 제가 쓴 책들을 보세요. 마음에 관한 거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노숙인 얘기한 게 그겁니다. 전 절대 그런 지경이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막 헛된 것에 막 해갖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발작을 해서 병원에도 실려가고 한 달 전에도 뭐 갑자기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또 응급실에 가고 이랬던 적도 있고요. 뭐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어떤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심할 줄 몰랐고요. 그때부터 뭐 온갖 수를 다 써보고 사실 한 달 전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냥 설렁설렁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교회를 다니기만 했고 근데 누나가 엄청나게 저를 돌봤어요. 지금도 누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제가 제 강의 때마다 보내요. 문자를. 카톡방이 있어요. 제 강의는 매번 올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누나는 손 들고 기도해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가까운지 이제 매일 소통해요. 캐나다에 형도 있고요. 그래 제 일상을 다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나가 헌신적으로 막 뭐 처음엔 말 안 들었죠 제가. 근데 결국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엔 명령으로 그냥 해라 해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고, 뭐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겁이 많고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통지표에 빠지지 않았던 말이 뭐냐면 발표력 부족이에요. 발표력 부족. 제가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잠재력이라는 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근데 아버지가 제가 너무 남자답지 못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여러 가지 그땐 더 그랬잖아요. 아버지들이 산에 올라가서 동네 산에 올라가서 야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야호를 못한 겁니다.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고 화나니까 너 내려가 그냥 화내서 뭐 내려가라.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고 저들로 가래요 집에. 초등학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까마득한 거 보니까. 그래서 막 내려가는데 길을 제가 못 찾는 거죠. 그 길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억이 나. 그 두려움에 젖어서 막 길을 헤매든 결국은 찾기 찾았어요. 딱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맞으면서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지금도 종종 그 얘기 하시는데 아버지는 산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저를 내려보시는데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제가 가봐야 어디까지 가나. 그걸 이번에 힘들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돌이켜 보면서 제가 꼭 그런 게 아닌가. 두려움에서 막 헤맬 때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요새는 잠도 많이 자고 한때는 한 달 동안 거의 2시간씩밖에 못 자서 이게 거의 창란 증세가 일어나요.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고 껍박 새고 이러면요. 수면제 먹고도 그렇게밖에 수면제 먹고 2시간 자면 미쳐요. 그 이제 공포감이 오면 그렇더라고요. 심근 이쪽으로 쫙 뭐가 이거 뭐 치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환방으로도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다 고백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기 터놓듯이 뭐 간증처럼 돼버렸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울고 싶을 때 울고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나가서 이렇게 처절하게 산다 다 터놓고 그게 그분들도 저를 고마워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알리면서 도움을 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누나 교회 집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저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보내줘요. 누나가 교회 집사님들이 막 기도해 준 거 이렇게 문자로 보내준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 요새 새벽기도 가면 시편, 잠언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의 다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 해방되면 다른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해방되셔야 된다. 그 해방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전 참 이렇게 충만했어요. 예전 같으면 왜 저런 찬양하나 또 그럴 수 있게 가면.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즐거웠어요. 이렇게 강의하러 와서 좋은 찬양을 앞에서 미리 들었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자각하고 어떤 신비하고 무한한 세계에 접속하는 것. 그 인간의 지능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능이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기억력, 분석력, 추리력, 그다음에 직관, 창조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창조력까지도 알파고가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작곡도 해요. 일본에서는 컴퓨터가 쓴 문학 작품이 심사위원들이 모를 정도로 심사위원 후보까지 올랐어요. 컴퓨터가 쓴 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올 건가. 근데 마지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접신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너무 이게 무당적이 되는데 이 접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접하는 능력이죠. 예. 영어로는 채널링이라고 그래요. 채널링. 이 채널을 맞추는 거. 무한한 세계에 채널을 맞추는 거. 요새 그걸 제가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자유로워졌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책도 썼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두려움을 쌓아가고 있었던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세계에 접속하면서 아이들이 보다 용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를 믿으세요. 뭘 믿냐.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해 갈 거라는 것.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이 또한 그렇게 창조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귀한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제 생각들 여러분 혼내듯이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냥 몇 가지라도 건지셔. 이런 강의 듣고 며칠은 달라지십니다. 며칠은 일주일 있다가 뭐 가물가물,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몇 가지 집에 가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적어 놓으시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절대 못합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순서,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부터 일주일씩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